이스라엘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2,777km의 인구는 약 97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영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2022년 기준 명목 GDP는 225억 달러, 1인당 GDP는 5.3869달러로 엄청난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혹독한 기후입니다. 연중 최대 355일이 맑고 강수량은 수십 mm에 불과하며 낮에는 기온이 50°C까지 오르다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요 농업 생산국으로 꼽히며 그 외에도 수많은 흥미로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성들조차 군복무를 해야 하며 미인대회 우승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17가지 가장 독특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제일번 군대에 여성들이 많은 나라.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의 군대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여성들은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며 약 2년간 복무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에게도 의무 군복무를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이 제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마련되었으며 모든 유대인과 드루즈계 여성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의 핵심 제도로 여겨지는 군대에 여성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다양한 군 직책에서 복무하며 전투 임무에도 참여해 이스라엘 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여성 군인들은 주요 도시와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성 군인들은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전투 부대에서도 활약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미모로도 주목받는 이들이 많으며 강한 전후에는 이스라엘 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여성들의 군 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9번 지나치게 마른 모델 금지법. 수년간 패션 산업에서 마른 체형의 모델을 무대와 잡지에 등장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것이 여성들에게 불건전한 몸매 기준을 심어주어 섭식 장애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4, 18세 소녀 중 약 2%가 섭식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약 1,500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바디 이미지 법을 통과시켰고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18.5 미만인 모델은 광고 캠페인, 패션 매체에 출연할 수 없음, 모델 지원자에게 영양 및 건강 정보 제공 의무화. 이스라엘의 바디 이미지법은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장려하고 섭식 장애를 예방하는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15번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의 천국. 유대인을 떠올리면 엄격한 율법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성소수자 관련 법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88년부터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합법화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 없이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93년부터는 동성애자도 공식적으로 군 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동성 커플도 결혼이 가능하고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상속권, 건강보험, 양육 지원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1번 무책임한 남편을 8,000년 동안 처벌하는 나라.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과 아내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국적에 상관없이 무책임한 남편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 호주 남성이 전 부인에게 약 42만 달러 약 3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무려 8,000년 동안 출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남성만이 아니라 유대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해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외국인 남성들이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결혼과 아내의 권리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2018년 이스라엘 재무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43%에서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그 결과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이 국가복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이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법원은 무책임한 남편들에게 한층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 자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을 경고하며 결혼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 출신의 화학 분석가 노암 허퍼트입니다. 그는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1999년 12월 30일까지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자녀 1인당 500달러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스라엘 행정 시스템의 최대 숫자 한도 때문에 1999년이 명시된 것이며, 이는 최종 기한이 아니라 단순한 시스템상의 표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시 한번, 독특한 털 없는 닭. 더운 기후에서 육개 고기용 닭을 기르려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값비싼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깃털이 자라지 않는 닭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전학자이자 가금류 육종 전문가인 아부기도르 카하네르 에빅돌 차하넬은 이른바 털 없는 닭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사용했다고 의심했지만, 카하네르 교수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소속으로 자연적으로 목에 깃털이 없는 닭과 일반 육개를 교배해 선택적 육종만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공개된 털 없는 닭은 독특한 외모와 함께 여러 장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적게 먹고 더 빨리 자라며 냉각 장치 없이도 더운 날씨에 강하고, 도축 시 깃털을 뽑을 필요도 없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깃털이 없어 기생충 모기, 피부병, 햇볕, 화상,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수탉은 날개가 없어 교미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품종이 널리 퍼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외모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를 병든 과학의 증거라 비난하며 기존 닭들조차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취약한 품종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털 없는 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2번. 세계적인 기술 강국.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자원도 부족하고 작은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사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술 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지식 혁신 도전 정신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학문은 신성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 윤리 창의성을 중시하며 언제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탐구심 많고 야망 있는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이러한 교육적 기반이 고급 인력을 배출해 기술 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식 중시와 혁신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술 허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주요 수출국이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메타, 모토로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목하는 투자처입니다. 이스라엘은 과학과 기술 연구개발 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2021년에는 GDP의 12%를 이 분야에 사용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덕분에 사이버 보안, 반도체, 통신, 보건, 농업, 재생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인 발명품으로는 통신산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암독스 에임도스, 이스라엘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 그리고 바닷물을 민수 및 산업용 식수로 바꾸는 첨단 해수 담수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1번. 풍부한 요리 문화. 이스라엘 요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 바로 팔라펠입니다. 병아리콩이나 잠두콩을 곱게 갈아 양념한 뒤 바삭하게 튀겨낸 이 요리는 보통 피타빵에 신선한 채소와 타히니, 참깨 소스를 곁들여 먹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맛을 자랑하며 100% 비건 음식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는 물론 비채식인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이스라엘 요리는 전통 유대 요리의 중동지중해 북아프리카의 영향을 결합한 정교한 융합 요리입니다. 이 독특한 조화 덕분에 방문객들은 다양한 풍미와 독창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리의 특징은 신선하고
제철 재료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후무스, 병아리 콩을 곱게 갈아 만든 부드러운 딥소스로 피타빵이나 채소와 함께 즐겨 먹으며 샥슈카,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 계란을 넣어 조리한 요리로 빵과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활기찬 길거리 음식 문화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주한 시장에서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 사해 데드시. 이스라엘은 중동의 지붕이라 불릴 만큼 높은 고원지대를 가진 나라지만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요르단 서안 지구 경계에 위치한 사해 데드시 여모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30규모보 낮은 지점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고여모입니다. 주요 수원은 요르단 강이지만 유입만 가능하고 유출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사해의 면적은 알사홍릭 950km에 달했지만 증발량 증가로 현재는 약 65km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해라는 이름이 죄악의 도시가 물에 잠긴 역사에서 유래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특이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강한 증발로 인해 염분이 극도로 농축되면서 사해 염도는 일반 바다보다 약 10배 높아 식물이나 동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성 덕분에 사해는 독특한 장점을 가집니다. 바로 높은 부력입니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사해에서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바다에서 떠다니는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사해는 높은 염분과 희귀한 미네랄 덕분에 피부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천연 스파로 알려져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사해에서 특별한 예술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예술가 이란 엘카얌이 육지에서 옮겨온 나무를 사해의 작은 소금섬 해안에서 약 90m 떨어짐에 심은 것입니다. 그는 매일 노를 저어 섬으로 가서 나무 밑동에 진흙을 발라 영양분을 공급해 나무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나무는 사해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9번. 하수 재활용의 챔피언.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하수 재활용 국가로 무려 75%의 하수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2위인 스페인을 훨씬 앞서는 수치입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인 이스라엘은 산업 및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를 중앙 집중식 처리 시스템으로 모아 거의 전량을 농업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00개 이상의 하수 재활용 시설이 있으며 그중 최대 규모는 하루 37만 멜터스의 처리 용량을 자랑하는 샵단 하수 처리장입니다. 처리 방식은 하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석 용액을 활용해 기름, 세제, 염료, 중금속 같은 유해 유기물을 전자기 응집으로 분리하거나 침전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화학 시스템, 여과 기술 등을 통해 독소, 유기, 불순물, 중금속을 제거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합니다. 이 물은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만 현재는 농업과 관계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50년까지 물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약 6,060억 셰켈, 약 549억 달러니 만나니 이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켜 자금과 기술을 함께 조달할 계획입니다. 8번.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민주주의 국가이자 유대인 국가로 수립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970만 명이며 이 중 유대인이 74.8%, 아랍인이 20.8%, 기타 집단이 4.4%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3,100년 이상 이 땅에 살아왔으며 한 민족과 한 땅 사이에 가장 오래된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제1성전을 파괴하고 로마 제국이 제2성전을 파괴했을 때 유대인의 99%가 추방되었지만 나머지 1%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향을 잃고 추방된 민족 중 다시 돌아와 자국을 재건한 사례는 유대인들이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믿음과 단결로 다시 하나가 되어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나라로 평가받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귀환은 동시에 지난 한 세기 동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양측 모두 고대부터 이 땅과 깊은 역사적 연관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침입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7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 이스라엘 하이페는 독특한 지하 케이블 철도인 카스 카르멜릿이 있습니다. 카르멜 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 노선은 1956년에 착공하여 1959년에 완공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2일 첫 운행을 시작해 하루 약 2,4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멜릿은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 교통 시스템으로 2023년 텔아비브 경전철 개통 전까지 이스라엘 유일의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차는 단삭한 역은 6개, 그리고 터널 길이는 1.8km에 불과합니다. 이 노선은 산을 오르는 경사형 구조이기 때문에 객차 내부의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진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출발역과 종착역 사이의 203m 고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하이파 당국은 노선을 확장해 더 많은 주민을 수송할 계획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재정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카르멜릿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로 남아 있습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큰 비건 도시. 텔아비브를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이곳에서는 비건이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은 점차 사라지고 과일과 채소 중심의 지중해식 요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건 국가라면 텔아비브는 그 수도입니다. 수백 개의 비건 레스토랑이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건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의 약 15%가 채식주의자이며 5% 이상이 완전 비건으로 인구 대비 비건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텔아비브에서 가장 유명한 비건 레스토랑은 미스 카펀으로 특히 당근으로 만든 핫도그가 유명합니다. 또한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비건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맛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인 음식이 많습니다. 3년 동안 텔아비브에 거주한 음식 칼럼니스트 케렌 브라운은 비건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텔아비브에는 400개 이상의 비건 레스토랑이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비건 메뉴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동물을 구조하고 돌보는 농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5번.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 땅의 입맞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행위에는 조국과의 깊은 영적 유대가 담겨 있습니다. 땅에 입맞추는 전통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저서 미슈네 토라 미시네 토라에서 이 관습을 기록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흙을 사랑하라 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땅으로 믿고 그 땅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은 단순한 종교의식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행해지는 상징적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번.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수도로 불리며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물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 종교의 신앙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수많은 파괴, 포위, 공격, 재건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곳의 흙 한 층마다 고유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어 도시의 존재와 발전 과정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은 흔히 세 종교의 도시라 불립니다. 두시가지에는 좁은 골목들이 얽혀 있으며 그 안에는 여러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장소로 여겨지는 성묘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는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또한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장소로 전해지는 아라크사 모스크 알락사 목규는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 가장 거룩한 기도처로 여겨집니다.
비록 오랜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신앙과 평화의 희망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고유한 역사 문화와 종교적 가치를 보존해온 인간 정신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3번. 대륙의 지형을 가진 작은 땅. 이스라엘은 남북 길이 약 480km 동서폭 약 136km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마치 대륙 전체의 축소판처럼 다양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평야 고원, 산지, 사막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인상적인 자연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해안 평야는 이스라엘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대적인 도시 심해, 항구 관광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길게 뻗은 백사장과 비옥한 내륙 농지는 농업과 관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북부는 구릉지대가 특징이며 골란 고원과 갈릴리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골란 고원은 수백만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곳으로 평균 1,000m 천년미 높이의 웅장한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큼 해안과 베구남 산맥이 있는 갈릴리에는 이스라엘 최고봉인 메론산 1.28m이 자리합니다. 두 산지 사이에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으며 그 가운데로 요르단 강이 흘러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게브 사막은 가장 넓고 인구가 드문 지역입니다. 사암으로 덮여 있어 농업에는 부적합하지만 독특한 침식 지형과 분화구 같은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형은 이스라엘의 경제 관광, 국방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해안 평야는 농업 산업 서비스업에 적합하고 산악 지역은 시원한 기후와 경관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혹독한 환경의 네게브 사막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한 올드 자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는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이 함께 살아 다채로운 문화적 색채를 보여줍니다. 고대 문헌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자파는 7,000년 이상 항구로 존재해왔으며 고대 이집트 역사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하며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비롯한 유대 민족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올드 자파는 고대의 매력을 간직한 채 현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업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활기찬 마리나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특히 워낙 올드 자파 구역, 올 자파 쿼터는 벽돌집, 자갈길, 구불구불한 골목이 이어져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한때 이 지역은 상업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활기찬 마리나와 다양한 문화 오락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1번. 멸종에서 되살아난 언어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공식 언어가 과거에 멸종되었다가 되살아난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언어로 수세기 동안 유대인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2세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된 이후 점차 일상 언어로서의 기능을 잃고 약 2,000년 동안 종교의식과 학문적 기록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히브리어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의 선구자들은 독립 유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되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며 일상 대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어는 500만 명 이상의 모국어 사용자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아랍어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으며 유대 인구 증가와 세계 각지로의 이주 덕분에 최근 몇십 년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연류교까지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대인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